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어서 회계의 기본 개념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문제도 필요한 문제만 뽑아서 다 풀지 않고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식회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복식회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맞습니다. 대변과 차변이 같다는 원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합계 금액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의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재산이라는 말은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유사한 개념이라 해서 모든 재산, 즉 자기 재산과 타인 재산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변동사항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해도 기록의 정확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해서 해가지고 금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계상 거래 4번은 기록한 전체의 차변금과 합계 대변 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건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새로운 거래처와 자사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다 그랬어요. 1번 보시면은 계약을 체결하다 그랬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다. 그러니까 이건 1번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라는 개념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아닐까요? 자, 계약이라든가 또는 주문이라든가 또는 뭐랄까요? 채용한다든가 얼마 받기로 하고 채용한다든가 돈 안 줍니다, 아직. 그 다음에 뭐랄까요? 주문하다, 무엇을 사기로 약속하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그 다음에 구두로 하다,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하다. 담보로만 제공할 뿐이지 돈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선 등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은 거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거래인 것은 뭐냐? 자, 거래인 것은,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매는 당연하니까 이제 빼고요. 사고 파는 매매는 빼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것은 어떨까요? 특징적인 몇 가지 보겠습니다. 도난당하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도난하면 자산이 없어진 거죠. 그죠? 자산의 감소를 가죠. 또 불이 났다. 건물에 불이 났다. 화재, 수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분실, 없어졌다. 도난하고 분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분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것도 자산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 밖에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꼭 여러분 하나 더, 몇 개를 더 들어보자면은 이런 것도 어떨까요? 물건을 습득했다. 주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100만 원을 길에서 주웠다. 수표 한 장 주웠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를 받았다. 증여, 기부 증여를 받았다. 이런 것 등도 전부 거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6번을 보시겠습니다. 6번 다음 페이지 6번 보시면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그랬어요. 차변 개정 과목이 되면 대변 개정 과목이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죠.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 자, 거래가 이중성으로 됐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걸 앞에서 이건 전산액의 2급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전산액의 2급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건너뛰고 있어요. 근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이거 전산액 1급이기 때문에 기초를 전부 다 빼고 했습니다. 기초를 알고 싶으면 이제 지난번 강의를 했던 그 95강좌까지 했으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그대로 이 교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하다 보면 옛날 교재하고 뭐 틀린 게 나왔네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는 지금 이 교재는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쳤어요. 이렇게 문장이 좀 틀린 거 이런 걸 좀 고치다 보니까 옛날 그 강의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그걸 고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강좌를 자세히 들으면 좋고요. 또 이 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고치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무슨 거래가 있냐? 차변 개정하고 그 이중성이라는 건 차변 개정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대변 개정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두 개의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뭐예요? 다음 거래 설명 중 가장 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8번에 보시면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1번 보십시다.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은 뭐 증가하기보다는 픽스 그대로 있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요것이 증가하죠. 요것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도 증가할 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할 때 자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자본도 많이 자산이 늘어났으면 자본도 같이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은 또 불변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고요. 1번은. 2번은 또 어떤 문제냐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한다. 반드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요놈 떨어졌으니까 요게 감소했으니까요. 자산은 증가했고 부채가 감소했으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감소해버리면 이게 안 맞겠죠. 등식이 안 맞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되면 자, 불변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불변 고정이니까 불변 변하지 않으면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변하지 않으면 자본은 증가한다 그래요. 증가합니다. 자본은 증가한다. 플러스
근데 감소한다 그래 틀렸군요.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다운됐어요. 감소하고. 자, 자산이 감소하고 줄었어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이것도 반대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부채가 증가했더라도 자본이 감소할 확률이 높겠죠. 감소하거나 불변할 수도 있죠. 아니, 이것이 감소하고 이거 증가했으면은 불변보다는 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8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에 보유 중에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다 그랬어요. 자, 보유 중인 무엇을? 기계장치를 그랬습니다. 자, 기계장치를 처분했어요. 얼마에 처분했을까요? 10만 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현금으로는 얼마 받았나요? 현금으로는 8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2만 원 차이가 나죠. 2만 원은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깁니다. 2만 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답은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죠.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8만 하면 자산의 감소가 얼마였어요? 2만 원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10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2만 원이죠. 2만 원의 자산의 감소와 또 유형자산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있죠.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뭘 가져온다? 비용이 크면은 자본의 하나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자꾸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요거 10번은 그 답이 이제 그 지난번 교재하고 이제 이 개정판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답이 좀 혼돈을 가져왔는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요, 우리가 기말이라면 이걸 기말자산입니다. 기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말이라 그러죠. 기말자산인데 이건 그럼 기말자를 다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기말 이렇게. 자, 자산, 그런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요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플러스 순이익입니다. 이게 순이익이 기말자본이에요. 요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럼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초에서 전산회계 2급에 들어가시면은 그 기초에서 몇 가지 등식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 등식이 있어요. 자본 등식. 자산은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법 등식이라고, 여러분 손익법 등식과 등식이라는 건 재산법 등식, 이걸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재산법 등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기초 자본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 회사인 경우 기말 자본이 더 이제 이 사업을 해가 기초 1월 1일 날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많이 자본이 늘어났으면은 기말 자본이 크죠. 그래서 이것은 순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냐면 수익에서 단기의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빼주면은요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밑에 걸 손익법 등식이라 그러고 위에 걸 재산법 등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뭐예요? 기말 자본은 이쪽 넘어가면은 순이익 플러스 기초 자본이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이 왜 틀렸냐 그랬더니 이걸 정리해 보니까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 이렇게 써야 맞는데 기초 자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어요? 이걸 자본이라 안 하고 자산이라고 썼어요. 이게 틀려버린 거죠. 자산이 아니죠. 기초 자산은 만약에 여기다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이렇게 쓴다 몰라도 이건 아니죠. 그렇게 쓴다 해도 기말 부채보다 기초 자산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 문제가 질문이 들었는데 4번을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4번을 2번은 뭘 10번에 이제 답은 1번이죠. 1번인데 2번을 여러분들은 2번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익법 등식이고요. 3번은 재산법 등식이고 요 3번은 재산법 등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은 왜 맞냐 이겁니다.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여기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남한테 빌리는 거 부채예요. 자,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면은 자본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 자본이라는 개념은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의 개념은 자, 총자산이라고 해서 총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은 뭐가 남아요? 순자산이 나오겠죠? 자, 순자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본이라 부른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순자산을 자본이라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 자본을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라 그러고 요건 빌린 거기 때문에 총부채를 빌렸기 때문에 남의한테 빌리는데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11번 이어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자산은 여기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은 요놈 가지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산은 요거 자산은 물론 기말자산입니다.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 이쪽으로 하나 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말 중심 12월 31일 기말 중심으로
이 공식은 기말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을 하나 넣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변이 어떻게 돼요? 자, 비용 총액에서 순이익을 더하면 대변에, 이건 이제 차변이고요. 이것도 차변이고, 대변에는 이제 수익 총액이 나와요. 요게 지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등식이냐면 요 등식이 손익 계산서 등식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이 두 개를 합성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기말 자산 플러스 요거 차변 거 비용 총액 플러스 순이익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 플러스, 자, 순이익을 좀 뒤에다 쓰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보이나 모르겠네. 그냥 쓸까요? 순이익 플러스 수익총액.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말 차변 쪽입니다. 차변 쪽에는 기말자산, 비용총액, 그럼 순이익이 여기 또 있죠. 여기 순이익이 있죠. 똑같은 것이 차변이 있고 하나 대변이 있으면 빼버려야죠. 그래서 기말자산과 비용총액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총액이다 그랬어요. 자,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금 빨간색 걸 시산표 등식인데, 시산표 등식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무상태표 등식 플러스 손익 계산서 등식을 합친 겁니다. 자, 시산표 등식이 뭐이다? 시산표 등식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손익계산 등식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죠. 12번에 보시면은 기본 요소로, 재무제표 기본 요소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등등을 우리는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 또 차익, 차손, 차익이라는 건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차손은 순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가 틀렸네요. 자본 변동표는 소유주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채권자의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소유주 투자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현금 흐름표 내용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기저기 짬뽕했네요. 그러면 자본 변동표는 어떤 것이냐? 답은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변동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에 관한 변동이죠. 자본의 크기에 관한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하고 나면 현재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초에서 자본이 늘어날 수 있죠. 기말자본 증가하면 늘어나고 감소하는 그 원인, 이것을 우리는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1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18페이지 15번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부채는 1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자, 유출하고 유입인데 사용인데 다시 말하면 갚냐 빌려오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유동성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2번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꼭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등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예,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4번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동부채로 분류해 가지고 주석으로 기록하게 됐어요. 주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년 넘어갔더라도 그 다음 연도가 영업주기 내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갔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12월 1일 날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1년 영업주기 내에는 1년 영업주기가 뭐 1년이나 또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예정됐다면 소멸될 거라면 이것은 1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차기이월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부채로 계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다음 중 어떤 회계 개념을 고려한 것인가? 자, 무슨 말이냐면 소모품 B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소모품을 사왔어요. 뭐 현금 주고 사왔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때 바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어떤 개념이냐? 이것은 소모품 B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답은 이건 이제 소모품 B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죠. 원래는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소모품 B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모품 B로 처리했어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소모품으로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모품 B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 이론 문제를 가르칠 때는 실무와 달리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자산으로 많이 처리하는 경우를 내죠. 그것은 거의 기업체에서는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멍청하게 쌓아놓고 하는 회사는 없죠. 뭐 소모품을 갖다가 막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1년, 2년, 뭐 3년 쓰게끔 쌓아놓은 경우가 있나요? 그럼 바보 기업은 없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모품 B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몰라서 실무를 모르니까 자꾸 뭐 소모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소모품 B, 소모품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7번에 2번 소모품 B 연금. 자, 19번에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19번이군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일정한 기본 재무제표는 했는데 계속 기업 이거 배우셨죠? 아까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18번 다 중복돼서 19번을 푸는데 계속 중복된 게 많습니다. 기업 실체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발생과 이연의 과정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과 이연은 나중에 이제 결산에 가서 배우는데 요 발생은 이제 발생과 이연, 발생을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연은 경과계정이라고도 이제 경과계정이라고 하는데 이연은 다음 연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연은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자 들어간 건데요. 미수 수익 이런 거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이연은 이제 잠깐만요. 잠깐 미자 들어간 건지 미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것은 지급하면은 발생이 되고요. 안 하면은 그대로 남아지는 겁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라고도 하고요. 이연은 이제 선자가 들어가는데요. 선급 비용이라든가 선수 수익 이런 걸 지금 이거 전부 다 결산 때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이제 4번 발생과 이연의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생과 이연, 발생이라는 걸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표현할 때는 예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발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미수익이 이 발생했을 때 그걸 지급하면 소멸되고 그럴 때 발생이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소멸될지 안 될지 내가 지급할지 안 할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수 있을지 상대방 어떤 저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예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19번, 20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 시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각종 충당금 설정 등에 대한 수정분계를 정당화시킨 회계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요건 해답을 수정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교재가 틀려서 해답 수정했습니다. 요걸 잘 읽어보니까 답이 1번이 아니고 계속기업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여기서 얘기했죠. 이연과 예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연과 예상 즉 발생과 이연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이 회계기준과 가장 가까운 것은 회계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뭐냐면은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 다시 말하면 이연과 예상이 나올 때는 발생과 이연 또는 이연과 발생이 나올 때는 이걸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에 의하여 이월시키고 이연시키고 단기에서 이연을 또는 차기로 이월씩 되는 이연과 이연 넘기는 것입니다. 이연시키거나 또는 아직 예상시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일어나면 다음 연도에 가서 그것을 발생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계기간의 공준에다 해당되는 겁니다. 회계기간의 공준에 해당됩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만약에 계속기업의 공준에 해당되는 것은 계속기업의 전제조건에 깔기 때문에 계속기업도 해당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본다면 단기에 이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의 공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20페이지 21번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